안녕하세요. 라이언 책방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 첫 번째 비디오 클립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재밌어서 막 흥분돼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나서 전달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요약, 그 다음에 핵심을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요번에는 그 중에서 예제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혈연 이타주의, 그러니까 가족 간에 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가, 요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개체수 조절, 그러면 인구 컨트롤은 왜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수전쟁, 그러면 남녀 관계는 왜 어떻게 진화를 할까, 어떤 것이 안정된 전략일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첫 번째 혈연 이타주의입니다. 혈연 이타주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꼭지로 저는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저자는 이제 근연도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확실성 지수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연도로 가볼게요. 이게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 단어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혈연간 이타주의를 근연도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 근연도란 두 혈연자가 유전자를 공유한 확률을 말합니다. 그럼 이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하냐? 세대 간격, 즉 저와 아버지,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걸 이제 세대 간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조카도 있고 막 그럴 거잖아요. 삼촌, 작은아버지, 요런 일련의 가족관계 망이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세대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조상이 얼마나 있냐, 이 두 가지 팩터를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근연도는 세대 간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작은아버지와 나는 3이에요. 나와 아버지 1, 아버지와 할아버지 1,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1, 이렇게 세 칸 움직이잖아요. 여기 그림에 표현 드린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격을 3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상이 몇 명이냐, 즉 한 명만 있으면 공동주상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분한테 다 왔다라고 생각하면 공동주상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상 곱하기 2분의 1의 쥐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6촌이면은 요 계산으로 해보면 근연도가 32분의 1, 즉 32분의 1만큼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나가는 행인 수준이다. 즉 nothing인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측면에서요. 6촌 32분의 1도 이거 10% 3%가 좀 안 되나요? 그 정도 수준이죠. 굉장히 유전자 공유 확률이 미미합니다. 자, 가족 간에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왜요? 유전자가 개체를 보호함으로써 복제 및 후손 번식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혹시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나와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이게 잘 베풀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진짜 유전자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 자손한테, 자기 자식한테 이미 50% 유전자가 지금 가 있거든요. 가 있는데 자기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는 계속 더 진화를 하고 더 후손 번식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유전자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이 자식 개체한테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요? 유전자 관점에서요. 그래서 개체를 보함으로써 복제 및 후손 번식이 유리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연도 측면에서 해석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확실성 지수가 이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 자식 간의 이타성이 형제 자매 이타성보다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형제 자매도 서로 아끼기도 해요. 근데 부모 자식 이타성이 훨씬 커요. 부모 자식이 서로 위하는 게 크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의 확실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동물이라면은 모계 계통이 다른 부를 만나서 아들을 낳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은 사실 다 이복형이고 동생이 또 이복
동생이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관계는 확실한 거잖아요. 엄마는 내 엄마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의 확실성이 현재 자매보다 높기 때문에 부모 자식 이타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접근이죠. 근데 요거를 한 단계만 더 확장시켜 가면은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더 이타성이 높을까요? 아버지가 이타성이 높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육아에 충실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어머니가 바로 확실성 지수가 높기 때문이죠. 나한테 태어난 아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요. 아빠는 저 애는 내 애가 아닐지도 몰라. 저 애는 내 애가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동물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통이 흔한 어떤 동물사회, 사람사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외삼촌이 불확실한 아버지보다 높은 이타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삼촌은 엄마의 그 목에 그 유전자를 공유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들, 엄마 딸은 확실한 이 유전자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이 더 이타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성 지수 또한 혈연 이타주의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 있죠. 여태까지 유전자 측면에서 복제하고 재생산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까? 포털리티 레이트 우리가 지금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이 1이 채 안 되잖아요. 0.8, 0.7 막 무섭게 하락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그 즈음에 책에서도 바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인구 통제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부분을 저자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표현하는 건 개체수 조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동물이 집단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출산율 조정을 할 때 이러한 개체수 조절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구성원 증식이 엄청 빨라요. 인구가 굉장히 빨리 증대하고 있어요. 근데 먹이는 계속 제한적 수준으로 늘 거잖아요. 그러면 먹이 공급이 위험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는 자연스럽게 최적 숫자의 새끼를 산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먹이가 제한적이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찌리새끼 사례가 나와요. 책에서는. 겨울 동안에는 굉장히 과밀 상태예요. 막 인구가 폭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들끼리 서로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하, 지금 여기가 과밀 상태구나. 인구가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것을 서로 센싱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봄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그들 산란 능력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저절로 이제 개체수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가족 계획을 보면은 이게 반드시 집단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손 출생률을 최적화해서 그 유전자 스스로가 번식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환경을 만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석이 흥미롭죠. 참고로 요 개체수 조절, 인구 관련은 제가 이제 또 다른 유튜브 칼 훈의 실험을 한번 업데이트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주위 분들도 그 칼훈 실험 굉장히 재밌어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그 쥐를 가지고 개체수 성장 그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조로 보시면은 이 개체수 조절, 그 이기적 유전자가에서 표현하는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책이 쓰인 시점은 사실 1976년이에요. 이미 뭐 46년 정도 지났죠. 그 1976년 그 저자가 영국인이거든요. 옥스포드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 출산율을 봤어요. 1.74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은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보면은 저자의 의견이 이런 개념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을 하고 1.74명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21년 이제 대한민국 출산율을 찾아보니까 0.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현재 대한민국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1.74명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수렴하면은 리차드 도킨스 말이 맞는 거죠. 개체수 조절을 하고 스스로 이제 번식을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대한민국은 계속 주는 거잖아요. 사멸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출산율 최적화로 표현하기에는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특수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론의 생지 실험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실험을 같이 봐야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자, 다음 꼭지로 넘어가 볼게요. 가족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체수 조절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암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암수는 항상 평화로울까? 이 개체가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은 이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유성생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복제를 하고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컷과 수컷은 항상 아름답게만 살아갈까? 그러지 않겠죠. 굉장히 다양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볼까요? 암컷과 수컷은 이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나는 혈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같은 자식에게 50%씩 유전자를 공급한 어떤 이런 개체 사이인 것이죠. 그 암컷과 수컷은 또한 유성 생식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 방식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컷 정자는 크기가 매우 작고 수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암컷 난자는 수가 적고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성 생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제 측면에서 누가 더 기여도가 클까요? 당연히 암컷이 크겠죠. 암컷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많이 써서 크게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컷의 어떤 유성생식 그 방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여도가 암컷이 훨씬 크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암컷이 가질 수 있는 자식수는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반대로 수컷은 한계가 없어요. 그 착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전에 그 오래된 연장통이란 책을 봤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자손봉식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냐.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뭐 모로코 왕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왕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후궁도 많고 그래서 자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도 있었죠. 그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님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다양한 자손 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여성은 일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이 배란일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 오래된 연장통에는 쉬운 몇 정도로, 쉬운 5, 쉬운 8, 쉬운 6,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표현하면은 그만큼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쌍둥이가 아니라고 한 명만 낳게 되면은 쉬운 몇 명을 낳게 되는 거죠. 그것도 환경이 허락하는 한이요. 쌍둥이까지 낳고 그러면은 뭐 기네스북에는 쉬운 몇 명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다르죠. 참고로 바다 코끼리의 경우는 교미의 88%가 4%의 수컷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컷은 일부가 다 갖게 되는 그런 올와 나띵 게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암컷은 자기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컷과 암컷이 기본적으로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일부에 말씀드린 진화적 안정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암컷과 수컷 측면에서 어떤 전략이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일까? 우리가 4가지 경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암컷이 예를 들어서 조신하고 경솔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컷이 성실하고 바람둥이가 있고, 이런 4가지 그 케이스가 있을 때 어떤 게 진화적으로 안정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암컷이 조신하고 수컷이 성실했을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적 일부일처제 환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신한 암컷에 경솔한 암컷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수컷이 있고요. 그러면 이 성실한 수컷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좀 더 쉽게 교미할 수 있는 경솔한 암컷에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점점 경솔한 암컷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조신보다 경솔한 암컷이 유리한 개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에서 요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암컷이 경솔한데 수컷이 성실한 사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람둥이 수컷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솔한 암컷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람둥이 수컷이 대상이 되겠죠. 자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번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람둥이는 교미만 하고 떠나고 이런 식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솔한 암컷은 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다시 조신한 암컷이 늘어나게 되겠죠. 바람둥이 수컷은 한편 이렇게 조신한 암컷을 계속 또 교미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게 조신한 암컷은 참을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을 낳아주지 않으면 난 교미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교미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바람둥이 수컷도 번식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경우가 서로 복합적으로 있을 때 안정적이다.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은 6분의 5가 조신형 암컷이 있고 8분의 5 정도 성실형 수컷이 있을 때 진화적으로 안정되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혈연과 암수관계 측면, 이타성 및 행동 양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흥미롭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타성, 그 다음에 암수관계 이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어도 대단한 이타성을 보이는 종이 있죠. 뭘까요? 바로 사회적 곤충입니다. 이 사회적 곤충에 대한 부분은 다음 3부에서 논의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